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선입니다. 요즘 연일 뜨겁고 습도 높은 날씨가 지속되면서 불쾌지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여름이 빨리 시작되고 더 길게 지속되는 것 같은데요. 지역에 따라서 폭염 피해 양상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 목포, 여수, MBC 3사가 공동으로 마련한 갑론을박에서는 갈수록 심해지는 여름철 무더위 실태와 그 원인을 짚어보고 어떤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노경수 광주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다음은 오병철 국제기후환경센터 책임연구원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김연희 광주지방기상청 기상사무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끝으로 이화종 전라남도 자연재난과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여름은 덥기도 더웠지만 장마도 매우 길었고요. 또 지역에 따라서 폭염과 폭우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그 피해를 키우기도 했습니다. 김연희 사무관님, 네. 예년과 비교했을 때 올여름 날씨의 특징 있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먼저 여름이라는 정의를 한번 먼저 짚어보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기상청에서 보는 여름은 여름의 시작일은 그 일평균 기온이 20도씨 이상 시작이 되었다가 이게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첫날을 여름으로 보는데요. 이 여름이 시작되는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당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2010년도에는 6월 초순이기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월 23일로 당겨지면서 기간도 길어졌습니다. 133일 정도. 네. 그런데 2016년도에 우리 지역의 목포 지역만 보더라도 여름 기간이 5월 19일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5월 19일에 시작이 되면서 140일간 기간이 해당이 되다 보니까 5월 하순에서부터 9월 중순까지 여름 기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렇다 보니까 폭염이 빨리 시작하고 기간도 장기화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6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올 여름 기간 동안만의 폭염 일수를 보면 전국은 7.5일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따져서. 근데 대신 우리 지방, 강주 전남 지방은 4.1일 정도로 3일 정도 적긴 합니다만 2016년도에 그 폭염이 가장 심했던 해라고 기억하시고 계시는 그 해에 비해서 네네. 강주 전남이 3일보다 많습니다. 3일 네. 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강주시인데요. 강주시가 이 동일한 기간만 보더라도 폭염 일수가 무려 14일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최고 기온 평균값도 전국의 순위를 보면 1위부터 45위까지 순위를 보니까 10위 안에 강주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무려 30.5도였거든요. 네. 작년에 28.8도 정도 됐는데 작년보다도 더 더운 6월과 7월에 올해를 지금 맞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올여름 기후 특성은 평균 기온은 전국이나 강주 전남이나 1.5도 정도 높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또 강수량은 전국에 비해 전국은 80% 수준인데 우리 지방은 59% 수준. 기온은 더 높아지고 강수량은 적어지면서 지역적으로 편차가 크고 가뭄이 더 심한 지역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폭염 일수도 지금 6, 7월만 보더라도 굉장히 길어지고 있고 올여름은 길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온도가 높아지면서 지역에 따라 그 피해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먼저 도심 지역, 광주가 위치한 도심 지역은 대표적으로 열섬 현상, 또 열대야 현상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 박사님 어떻습니까? 네. 열섬이나 열대야의 경우는 이제 그 지형적인 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분지 형태라든지 해안가에 위치해 있는 어떤 도시라든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는데요. 앞서 김 사무관님 말씀 주신 것처럼 광주는 지속적으로 평균 기온이 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서 2015년에
평균 기온이 13.6도에서 14.6도로 약 1.0도가 상승한 어떤 그런 부분을 나타내고 있고요. 지난해만 해도 14.7도였는데 국가의 어떤 평균 기온이 13.6도라고 봤을 때는 평균을 이미 상회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로써 이제 다양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지구 온난화라는 어떤 문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그 도시 열섬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이상 기후 중에 하나가 바로 폭염이죠. 이 폭염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지난 2006년부터 16년 동안 광주는 그 10년간 그 14일에서 31일로 2.2배 정도 증가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어떤 데이터로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도시 열섬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부분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야간의 열대야인데요. 맞습니다. 이 열대야 현상 자체가 마찬가지로 1996년부터 2005년까지 63일 정도, 그 10년간 63일 정도의 어떤 그 기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2005년부터 2016년 10년간에는 222일, 즉 3.5배 정도 증가를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심화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얘기를 좀 덧붙여서 아까 그 열섬이라든지 어떤 그런 기후변화의 어떤 그런 특성들이 지형에 따라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그 저희 센터에서 그 광주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시뮬레이션, 컴퓨터 시뮬레이션 한번 해봤습니다. 네, 뭘 좀 준비해 오셨군요. 이 부분이 혹시 클로즈업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현황의 광주의 어떤 그런 내용들인데, 여기 보게 되면 뭐 봉선동 진월동이라든지 뭐 서광주역, 뭐 공항역, 산총역, 그다음에 하남 산단들 어떤 대상으로 해가지고 온도가 높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같은 광주 내에서도 오히려 온도가 좀 낮게 나타나는 어떤 이런 지형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그런 다양한 정책들도 마련이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심 열섬 현상은 폭염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녹지 공간이 또 부족하고 또 빽빽한 어떤 빌딩 숲 때문에 문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바로 도심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일 텐데요. 노 교수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열섬 현상이라면은 역시 그 주변 지역과 주변 농촌 지역과의 그 온도차가 이제 도시에서만 특별히 높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네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기후가 이제 변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올라간 부분이 있고, 도시만 특별히 높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도시만 특별히 이제 높은 부분은 결국은 도시화나 산업화의 영향이 큰데, 건물이 높아지고 또 밀집되고 또 에너지를 많이 쓰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은 바람이 위로도 통하지를 못하고 또 옆으로도 통하지를 못하고,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열을 많이 담을 수밖에 없어요. 네네. 이 추계를 많이 할 수밖에. 그 색깔이랄지 이런 부분, 재료 이런 것들이 아스팔트, 콘크리트 이런 게 열을 많이 담고 있고 천천히 또 배출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 또 이제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이 에어컨이랄지 자동차랄지 인공열이 또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농촌에 비해서. 그래서 크게 봐서 이렇게 세 가지 부분. 첫 번째는 바람의 문제. 두 번째는 이제 도시의 피복이 바뀌어갖고 농촌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 에너지 다 많이 쓰는 구조의 도시 구조, 이 인공열, 이런 세 가지가 농촌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온도차가 나서 폭염에 가중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도심이 이렇게 열섬 현상이나 열대야가 문제라면 농어촌이 많은 전남 지역에서는 또 다른 피해 양상을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 농어촌 지역은 고령 인구가 많다 보니 열사병과 같은 온열 질환도 문제가 될 테고요. 또 비닐하우스나 축사와 같은 농작물 피해 또는 가축 피해 또는 수온 상승으로 인한 어떤 어패류 집단 폐사, 이런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장님, 전남 지역의 어떤 폭염 실태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전남 지역의 이제 65세 이상 노령 인구는 도내 인구의 한 21%, 네. 우리 초고령 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국은 이제 평균이 이제 14%인데 상당히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남에 지금 현재 발생된 온열 질환자를 보면은 25일 현재 102명이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184명. 그런데 벌써 100명을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거주지별로 보면은 순천이 13명, 네. 구례가 10명,
영광이 이렇게 8명 순입니다. 뭐 지금까지는 이제 다행히도 이제 폭염으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들은 발생이 없고요. 그리고 가축 피해도 지금 발생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작물 피해 관계에는 계속된 그 폭염으로 인해서 일부 이제 밭작물에 대해 좀 약간 시드름 현상은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실증이고요. 그리고 이 앞전 그 영농기 이전에 그 계속된 그 가뭄으로 인해서 아직도 모를 못 심은 그런 네. 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신안 같은 경우는 239헥타, 무안은 151헥타, 진도가 15헥타. 그래 논에 총 405헥타의 논에 지금 모를 못 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타 작물로 콩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체 작물로 심은 게 98헥타 정도 되고요. 아직도 이제 못 심고 완전히 농사를 포기한 그 농가도 307헥타나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가뭄대책 사업을 해갖고 총 293억을 지금 투입을 해서 저수지 준설이라든가 관정 개발에 계속 해갖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약 300헥타 정도가 아직 모내기도 못했다는 것은 오늘 처음 알게 된 사실입니다. 네. 도심에서 한 30도 정도가 된다면 그 축사나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뭐 5도에서 10도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서 일을 하시는 또 농민 여러분들께서 어떤 온열 질환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들도 하더군요. 네, 이렇게 해마다 무더위가 심해지고 또 더위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져서 피해를 키우기도 하는데요. 정말 그야말로 날마다 그 기후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기후 변화에는 우리가 흔히 지구 온난화를 그 원인으로 꼽는데요. 김 사무관님, 네. 지구 온난화 이외에 뭐 또 다른 다양한 요인들이 있나요? 가장 큰 원인이 지구 온난화, 그러니까 온실가스 효과로 인한 지구 온난화라고 가장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이 실은 그 역할이 가장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 대표적인 온실가스가 이산화탄소로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온실가스들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특히 이산화탄소의 역할이 크고 관심을 갖고 있는 가스인 이유는 그 지구도 생명체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수준의 열이 넘으면 밖으로 방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방출을 하는데 대기 중에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들이 농도가 짙거나 이제 많이 위치하고 있을 때에는 차단을 합니다. 그래서 열을 가두는 역할을 하는 거죠. 원활하게 배출을 못하게 하는. 그렇죠. 네네. 제 몸속에 열이 계속 쌓인다고 생각을 하면 역시 고열 현상으로 위험한 수준까지 가는 것처럼 지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의 생명체이다 보니까 온실가스에 의해서 방출되는 열이 차단이 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그다음에 극심한 폭염, 가뭄, 집중호우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역시 온실가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기후가 변화하다 보면 우리 지구에 미치는 영향, 작게는 광주와 전남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텐데요. 오 박사님, 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의 패턴을 좀 바꿀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도시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정주 여건들을 형성해 나가면서 그 살고 있는 어떤 주민 또는 시민들을 어떤 삶의 어떤 그런 부분을 그 질을 좀 향상시켜 나가면서 유지해 나가도록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요.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되게 되면 그 예를 들면 에너지 사용을 어떤 절감, 아까 그 사무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게 될 테니까 그런 어떤 배출 활동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다양한 어떤 요구가 있게 되면 인간의 어떤 생활 패턴들이 좀 바뀌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고 또 지구 온난화는 가속되고 그래서 여름철 폭염이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면 그에 적절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할 테죠. 이제 폭염 대비책 한번 다뤄볼까요? 우선 도심 열섬 현상, 이것은 인공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피해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노 교수님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이미 이 도시 열섬 현상에 대한
여러 가지 방책들은 이미 다 나와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행정의 의지랄지 조직이랄지 예산이 상당히 문제긴 한데 기본적으로 대책은 햇빛을 많이 못 오게 하는 네네. 그리고 지구에서 방출하게 하는 땅에서 많이 방출시키는 건데 그런 방법 중에 하나는 색깔을 변화시켜 주는 거죠. 하얀색으로 지붕을 바꾼달지 쿨루핑이라는데 그런 것이랄지 또는 그늘 같은 걸 만들어서 햇빛이 못 오게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열을 방출시키려면 오염 물질을 줄여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증발량을 많이 해주면 증발하면서 열을 가져갑니다. 네네. 그러니까 물하고 관련돼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쿨로드라고 해갖고 일정 부분 물을 이렇게 도로에다 뿌려주는 거, 또 안개를 뿌려주는 거, 뭐 이런 부분이 이제 그런 거에 해당되고 또 인공 뭐 수로랄지 분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을 이제 줄여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건축 외장재랄지 네. 도로 아스팔트랄지 이런 부분들이 투수층으로 돼야 돼서 물이 스며들은 그래서 그러니까 열을 많이 안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큰 문제긴 하지만은 에너지 전략적인 도시 공간 구조를 개편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쉽게 말하면은 보행자 중심의 도시가 돼야 된다든지 네. 또는 그걸 만들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된다면은 자동차 교통을 줄이기 위해서 시내버스나 도시철도가 이용되는 그런 도시공간 구조를 만드는 역세권 개발이랄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바람길에 대한 네네. 바람길을 어떻게 해서 도시 내를 쿨링을 냉각을 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총 한 5-6가지는 이미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실행을 못했다 하는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네, 그 관련해서 광주에서도 광주 온도 1도 낮추기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 박사님. 네. 네네. 광주 온도 1도 낮추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폭염이라든지 어떤 도시활성 그런 부분에 인해서 그 시민들의 어떤 건강이라든지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는 부분을 행정적 차원에서 조금 안전성을 좀 보장해주자라는 어떤 그런 관점으로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러한 어떤 내용을 진행시키다 보니까 다양한 문제에서 어떤 광주 온도 1도 또는 기온이 상승한다는 부분을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 오염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온도 1도와 또는 음식물 쓰레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온도 1도와 다양한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난해 상무지구에서 이제 보행자들의 어떤 그런 거리에서 비공식적인 어떤 데이터인데 측정 온도가 41도를 나타냈죠. 전국 최고의 어떤 수준의 어떤 온도를 나타냈고 같은 기간 시민들을 폭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시냐라는 부분에 광주의 폭염이 심하다라는 어떤 응답을 주신 분이 약 83.9%의 어떤 그런 응답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폭염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도 광주 행정도 가지고 있는 어떤 인식이 커서 이 부분을 좀 더 완화해보고자 좀 중장기적인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고자 마련된 것이 바로 광주 온도 1도 낮추기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해부터 시민들과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다양한 회의를 좀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어떻게 추진시키면 좋겠는가에 대한 어떤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올 초에 저희 센터에서 광주 온도 1도 낮추기 프로젝트 추진 계획, 종합계획적인 어떤 성격을 이번 달 6월까지, 올 6월까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로젝트 추진 내용 중에 주요 전략을 도출을 했는데요. 광주 온도 1도 낮추기 위해서 좀 광주에 더했으면 좋은 게 무엇인지 또는 뺐으면 좋은 게 무엇인지 네네. 좀 같이 나눴으면 좋은 게 무엇인지 네. 아니면 좀 더 키웠으면 좋은 게 무엇인지라는 어떤 그런 기반 아래 녹색 더하기, 회색 줄이기, 그다음에 마음 나누기, 그다음에 희망 키우기라는 4대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이 4대 전략 안에 총 44개의 사업들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44개요? 네네, 44개 사업이 구성되어 있는데 녹색 더하기는 녹지 공간이라든지 수변 공간을 좀 확대하면서 네. 그다음에 친환경 인프라를 좀 구축하는 거. 그다음에 회색 줄이기는 대기 오염 감소, 우리 미세먼지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사실 실질적인 환경 현안으로 많이 다가오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을 좀 감소하자. 또 한 가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좀 줄이자. 광주시가 음식물 쓰레기 전국 1위라는 네네. 오명을 가지고 있어서 최근에 광주시 행정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30% 줄이기라는 어떤 그런 실천 운동을 추진 중에 있고요. 마음 나누기는 이러한 어떤 전략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시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시민들이 어떤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과 다양한 어떤 인센티브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고민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희망 키우기 같은 경우는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원전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신 것처럼 그와 좀 결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요. 그 신재생 에너지, 지역 에너지를 좀 전환하는 어떤 그런 방법. 그다음에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뭐 기존의 어떤 그 에너지 사용 방식이 아닌 좀 더 효율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좀 고민해낸 어떤 그런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저희가 센터에서 이제 그 폭염 열섬 측정이라든지 기후변화 적응 어떤 그런 연구들을 추진한 결과 좀 서구 지역이 조금 그 기후변화라든지 폭염에 좀 취약한 부분으로 좀 확인이 되어서 네. 환경부와 그 광주시가 같이 펀딩을 해서 그 서구 지역의 어떤 경로당이라든지 어떤 공공시설의 그 시설 개선 사업들도 좀 추진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시설 개선 사업 같은 이제 시범 사업인데 올해 이제 종합계획과 이 시설 개선 사업의 어떤 그런 결과를 가지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좀 사업을 좀 진행을 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광주의 지역적인 특성 어느 정도 반영했고 또 환경적인 특성은 어느 정도 고려가 됐는지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노 교수님. 이게 오늘 어제 이렇게 광주시에 나온 게 아니고요. 이 기후 변화에 관한 것은 2000년도 초반부터 나왔기 때문에 저탄소에 관련해서 광주시가 고민한 건 2008년입니다. 그리고 고민해 오다가 2012년에 시원한 광주 만들기 10대 시책을 만들게 되어서 이렇게 각 실과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열대야 현상에 대한 장기적으로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하는 대책들이 쭉 들어있던 것들인데 여러 가지 내용이 그대로 이제 반복돼 있는데 그러다가 잘 안 되고 있는 과정에서 2016년에 시의회에서 또 정책 토론을 한 작년에 네네. 이게 일은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 와서 17년에 와서 지금 이게 TF가 구성돼서 이 모양이 만들어졌거든요. 네. 좋은 모양이고 다 긁어다 썼으면 좋은데 문제는 이 그동안의 과거에 왜 안 됐는가 하는 부분들이 좀 반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새로운 시책이 나온 것은 극히 많지 않거든요. 그 내용을 그대로 갖고 가는데 왜 하지 못했던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조직도 있을 수 있고 예산도 있을 수 있고 또 시민의 어떤 참여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적재적소에 대한 시책을 써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네 가지의 44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지구 온난화에 대한 기후 변화에 대해 쓸 무기가 있고 열섬 열대야에 쓸 무기가 있는데 네네. 이게 서로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 여름에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될 부분이고 네. 이제 장기적으로 가야 될 부분은 또 장기적으로 빼야 될 부분인데 음식물 배출 이것이 열대야에 힘들게 하는 부분에 뭐 어떻게 관계 있을까 궁금해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실감이 별로 안 날 수 그렇죠. 있죠. 네네. 제가 그 엘리베이터의 10대 수칙을 보는데 저게 우리 지금 더워 죽겠는데 열대야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부분이 고개가 가우뚱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10개 네네. 중에서도. 네네. 그랬을 때 시민적인 자발적인 참여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네네. 장기적으로는 기후 변화를 완화시키는 효과로는 충분히 행동 수칙이긴 하지만 지금의 당장에 힘든 부분에 대해서 완화시키는 부분은 좀 거리가 있는 부분이 많겠다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네. 아마도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장기적인 대책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지금 당장 가속화되고 있는 어떤 폭염이랄지 열섬 현상이랄지 이런 것들을 풀기에는 피부에 와닿는 어떤 그간의 실패를 토대로 분석하고 뭔가 달라지는 모습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네. 그 시민 수칙, 뭐 네. 행정적인 의지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데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여름에 지킬 만한 10대 수칙 중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온도라는 관점만 본다면 저는 좀 물을 좀 많이 뿌렸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물을 빗물을 좀 모아가지고 네네. 빗물을 좀 많이 좀 뿌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까 광주 온도를 컴퓨터로 좀 시뮬레이션하던 결과
그 좀 효과가 좋았던 부분이 그 증발량을 좀 많이 좀 확산시키는 방법이 광주 지형에서는 온도 저감에 좀 효과적이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실제 이런 어떤 사례는 일본에서도 그 열섬이라든지 그런 분에 대응하는 어떤 그런 방안으로서 집 앞에 그 물 뿌리기 운동 같은 것이 진행되어지는 어떤 그런 사례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를 굳이 말씀드린다면 좀 상가 같은 데서 그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든지 그런 데서 그 개문해 가지고 에어컨 틀어놓은 어떤 그런 부분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은 조금 가급적이면 좀 지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도 해보게 되고, 좀 에너지 좀 절약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방법들을 실생활에서 좀 많이 좀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집 앞 물 뿌리기 시청자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들 대부분이 고령층인 농어촌 지역 얘기를 해볼 텐데요. 농어촌 지역에서는 그늘막을 설치하고 또 시설물 확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 과장님, 이 주민들이 폭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잘 알리고 또 대비하고 이런 방책들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소개 좀 해주시죠. 지금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네. 또 시원하게 지내면 그 더운 시간대에 일하지 않고 휴식을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도에 이제 고령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그 독거노인이 한 10만 명 정도 됩니다. 아, 네. 네, 그리고 거동 불편자가 한 7,30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저희 도에 대해서는 각 시군 그 마을에 5,540개의 무더위 쉼터를 지정해서 거기에 에어컨을 좀 더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료도 당초에는 그 경로당 위주로만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마을 회관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에어컨을 설치를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세만 해도 저희들이 이제 제9호기금까지 합쳐서 한 10억 9천만 원을 지금 그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폭염특보 발령 시에 저희들 그 경보통제소가 있습니다. 네. 거기하고 이제 마을방송이라는 게 하루에 2회 이상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독거노인이나 거동 불편자 말씀을 드렸는데, 재난 도우미가 한 14,000명, 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네. 한 950만 1,000명 정도가 매일 직접 그 방문을 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계신가 그것도 확인을 하고요. 또 그렇게 안 될 때는 전화로도 이렇게 하고 통화를 해서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활동들을 펼치려고 보면 그 고령 인구가 많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어떤 기상특보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김현희 사무관님. 예. 그 가장 중요한 지적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실제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주나 전라남도의 그 특성이 폭염에 굉장히 취약한 계층과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상청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폭염에 대한 어떤 예보 형태는 아시는 것처럼 폭염특보 체제가 있는데요. 일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이 이상이 되면 폭염주의보를 발표를 하고,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이 또 예상이 될 때 경보로 강화하는 이런 체제로 지금 그 예보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 한반도 전체 모든 지역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일반 환경에 적용을 하고 건강한 사람 위주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한 가지 기준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하는 획일적으로 동일한 기준이다 보니까 조금은 차별화된 구체적인 정보를 줘야 되는 부분에서 가장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을 하려고 처음 시도한 것이 작년에 그 전라남도 나주시와 함께 폭염 영양예보 시범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폭염 영양예보. 예, 예. 이 영양예보라고 하는 그 체제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처음 시도한 거다 보니까 아직 미흡한 점은 많습니다. 네. 하지만 시도를 하고 있는 가장 그 중요한 내용 부분은 그 폭염특보가 전날 발표되거나 아니면 당일날 오전에 발표가 되다 보니까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여유 기간이 없습니다. 준비하는 기간이.
그래서 이걸 보완하고 그다음에 시간적으로 구체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환경하고 우리 농업 인구가 많다 보니까 농지에 적용할 수 있는 이염 수준을 따로 만들어서 해남군 같은 데는 농업형의 어떤 그 농민들한테 위험한 수준을 알려줄 수 있는 예보를 하려고 과거에 각 시군에서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었던 피해 사례들을 기상 최고 기온이라든가 습도 이런 일사값 이런 기상 요소랑 접목을 시켜서 지역마다 위험 수준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게 바로 그 지금의 현재 폭염 그 특보 체제랑 가장 다른 부분이고요. 올해는 강주시하고 순천시, 그다음에 해남군, 나주시랑 같이 협업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3시간 단위로 72시간에 대해서 그 3시간별로 위험 수준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형 환경하고 밖에서 그 농업 활동을 하는 환경이 네. 좀 전에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환경보다 기온이 5도에서 10도 정도 높은 게 실제로 연구 결과로 나왔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위험 수준은 훨씬 더 크다고 보면 그래서 해남군이나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일하는 농민들이 적용할 수 있는 위험 수준을 지금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맞춤형이라고 하는 폭염 예보를 처음 시도하는 거가 되겠고요. 조금 더 발전시켜서 내년에는 전 지역에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폭염 영향 예보. 네. 시간 단위를 3시간으로 쪼갰고 또 지역의 네.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예보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름철 폭염의 문제가 단순히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또 지속적으로 길어지고 있는 문제, 또 앞으로 그래서 대비해야 할 문제를 우리가 거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 교수님, 이 폭염 문제 지속될 것이고 장기적인 문제가 될 게 분명하니까 어떤 대비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광주시청의 업무 분장 속에서 전라남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언급되어 있던 여러 가지 대책들이 환경생태국, 건설교통국, 전력산업의 에너지 파트, 그다음 도시재생국에서 지표면을 이렇게 바꾸는 개발을 하는 이것들이 서로 나눠져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지금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의 어떤 부재라고 봐야죠. 각기 움직이고 또 목표 수치를 정해놨을 때 그것에 대한 모니터링, 얼마만큼 성과가 올라갔는지 이런 부분이 아직은 조금 미흡한 게 아니냐. 뭐 부처 간의 칸막이 부분이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단기적인 부분으로는 일단 몸에 열이 나면은 뭐 무조건 대처하는 방법이 일단 물로 내리든지 아니면 바람이거든요. 네네. 근데 물은 어느 정도 된다 하지만 바람 부분은 아직 굉장히 우리 쪽이 취약한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바람 통로에 대한 부분.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도시를 보면은 아파트가 거듭 차고 있어가지고 네네. 바람 통로를 이미 다 막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전라남도도 마찬가지 시군들 가면은 그래서 이런 건축에 대한 규제 이런 네. 부분에 바람을 보고 그렇지만 이제 바람의 통로가 어딘지를 지금 알 수가 없는 정도니까 네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도시를 저에너지로 쓰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도시 재생하는데 재생을 해서 비어진 땅을 뭘로 막 채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온도나 이런 부분을 고민하면은 결국은 열섬이라는 것이 그 농촌하고 과거하고 달라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과거를 네. 복원시키는 부분. 그래서 자연 상태로 돌리는 부분. 도시농업도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습지, 녹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도시의 빈 땅을 이렇게 바꿔주는 부분도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거 참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리더십인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이 철학적인 리더십이 이 부분이 이 도시를 위해서 정말 경쟁력을 위해서 삶의 질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과 인력을 배치를 해서 항상 이렇게 관심 있게 그 리더가 봐주면 않냐에 따라서 이 정책은 데프리칸지 광프리칸지 이 부분이 개선돼 나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한번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노 교수님이 자꾸 강조하시는 행정적인 의지가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바람길 얘기 요즘 조금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하던데요. 오 박사님, 네. 우리 잠깐 노 교수님 얘기를 해주시기는 하셨습니다만 네. 광주시만을 놓고 볼 때 바람길을 연구한 그런
누적된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 바람길 관련 데이터는 그 현재까지는 아직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광주온도 1도 낮추기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 회색 줄이기라는 어떤 전략 안에 바람길을 지구 단위로 좀 검토를 해가지고 그 정보를 제공하자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진행시키다 하면서 그 연구의 일환으로서 광주광역시를 대상으로 한 그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습니다만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네네.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자료 좀 준비해 왔는데요. 요 내용이 지금 그 바람길인가요? 네네, 바람길에 네네.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그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광주가 지금 이 아래 그 남쪽이 아래쪽이 남쪽이고 위쪽이 북쪽인데요. 이 지금 빨강색으로 될수록 좀 풍속이 좀 세지는 어떤 그런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 아래 보이는 이 파랗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지금 상당히 바람이 약한 부분으로 네네. 나타납니다. 그래서 광주의 주풍향이 과거 2007년부터 16년까지 어떤 평균을 보니까 광주시 같은 경우는 남풍이 많이 부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그 남풍을 경계 조건으로 바람길을 조사를 해봤을 때 크게 그 무등산 쪽으로 빠져나가는 어떤 그런 바람길 하나와 이 북서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바람길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 아래쪽으로 나는 어떤 그런 바람길 해가지고 몇 가지의 바람길이 나오는 어떤 그런 부분을 근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향후 그 도시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공원녹지계획 그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좀 제공할 계획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제가 좀 한 가지만 더 좀 짧게 해주실까요? 벌써 저희가 마쳐야 할 시간이 돼서요. 네네. 광주온도 1도 프로젝트라는 것이 이제 행정의 어떤 그 리더의 어떤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그 광주온도 1도 낮추기 같은 경우가 바로 그 행정의 리더인 그런 분이 실질적으로 그 요구에 의해서 진행되어진 어떤 그런 부분을 같이 시민들의 어떤 그 고민을 또는 고통을 같이 공감하고 진행되어진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고 그 추진해 나갈 테니까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뭐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시청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하실 내용 중에 하나일 것 같아서요. 김현희 사무관님 아주 짧게 한 30초 정도로 올여름 어느 정도 끝날 건지 8월 날씨 잠깐 소개 좀 해주시죠.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제 지배하는 여름철이다 보니까 습하고 아마 기온이 높습니다. 8월 달에도 역시 고온 이제 평년보다는 높은 기온이 유지될 것 같고요. 강수량도 더 많을 것으로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월 달에는 우리나라 쪽으로 태풍이 접근해서 오는 그 횟수가 빈도가 가장 많은 달입니다. 그래서 태풍에 대한 부분도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당분간은 덥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됐는데요. 끝으로 못다한 말이나 강조하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30초 내외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도시계획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첫 번째는 그 도시계획에서의 데이터가 조금 미흡하다. 기후를 반영시킬 수 있는 데이터가 미흡하다. 예를 들면은 도시에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가 있습니다. 그걸 맞춰서 도시를 계획을 하는데 이제는 기후영향평가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그것이 도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러한 도시계획, 경쟁력이 있는 광주시 또는 전라남도의 시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 박사님. 네.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뭐 도시열섬, 열대 이런 부분들은 하루아침에 발생된 부분이 아니고 도시가 발달하면서 같이 나오게 된 어떤 그런 현상인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대응을 해보고자 완화를 해보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어떤 상황이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꾸준한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한 어떤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광주라는 땅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지구라는 땅도 그렇고 저희는 잠깐 빌려 쓰는 어떤 세대 아니겠습니까? 다음의 세대를 위해서 보다 좀 나은 환경을 좀 물려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현희 사무관님 마무리 말씀. 네, 시민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상청에 바라는 사항은 정확한 예보 생산, 신속하게 전달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올 여름도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민 여러분들께서께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최신의 기상 정보를 꼭 확인하고 생업 활동이나 그 여행하실 때 꼭 확인하시고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그 무더위 쉼터를 몇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왔는데 옛날부터 우리 어르신들은 자꾸 전략이라는 습관이 몸에 배어서 전기료를 아낀다는 그 목적으로 그 에어컨을 안 트는 그런 그 경로당이라는 거 무더위 쉼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전기료는 우리 도와 시군에서 좌우지간 넉넉히 하고 좀 다 지원할 테니까 언제든지 이게 에어컨을 가동을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 폭염 시에 높은 밭에 나가서 일을 하시다가 사망하시는 그 사례가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논에 가서 밭에 가서 풀을 뽑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어르신들의 목숨이 중요합니까? 네. 제발 네, 더울 때는 네. 밭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으신 것이 좋습니다. 네. 진짜 꼭 당부드리고 싶은 예, 말씀이시군요. 네, 오늘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여름철 폭염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됐는데요.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인 만큼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집 앞 물 뿌리기 잊지 마십시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